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오늘의 출첵 1등 꼭 얘기해드리고 가야죠. 핑크로봇님 1등 몹시 칭찬합니다. 황금마스크님 수원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신가네님 여긴 대전이고요. 감성호떡님은 천안에 계십니다. 천안, 호두과자가 아니고 호떡이 먼저네요. 이제 리턴리 7199님 익산입니다. 꾸무룩한데 비는 없어요. 안성에서 출발해서 병원 오는 날에 늘 듣고 있어요. 안성부터 익산까지 커버를 하신다니 참 몹시 칭찬합니다. 0762님 꿀단지 아빠님 지난주부터 듣고 있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님하고 빅테크 얘기해 볼 건데요. 빅테크가 큰 IT 기업들, IT 공룡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가 이제 금융업 진출한다. 뭐 네이버 통장, 카카오 통장 이런 거 나온다는 얘기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가 이제 슬슬 시작될 거라고 하네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핫픽 플러스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선 캠페인 할 때 그 참모들하고 계속했던 얘기가 내가 당선돼봐. 이 빅테크 기업들 내가 손을 어떻게든 볼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보는 모양이네요. 네. 지난 6월 11일 날 미국 하원에서 5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다 이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구글, 그다음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해서 보통 일명 가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네. 이니셜을 따가지고 사실은 뭐 이 4개 기업 말고도 빅테크 기업은 또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신흥 라이징 스타라고 얘기하는 신흥 이 스타들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이들의 권력이 커지다 보니 또는 경제적 파워가 커지다 보니 이것에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커왔었는데 미국에서 마침내 대단히 실효성이 있는 칼들을 법안들을 뽑아낸 거죠. 이른바 우리가 한때 벤처 스타트업의 상징이었던 이 혁신 기업들이 이제 기득권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6월 11일이면 2주 정도 전에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크게 볼 때 우선은 그러니까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는 아마존이 옷도 만들고 있고 음식도 만들고 있고 아마존 자체 브랜드로도 만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외부에 흔히 말하는 서드 파티라고 하고 있는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이제 중간 사람들도 거기에 물건을 공급하고 팔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거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중간에 갑자기 어느 날 아마존 만두 한국으로 치면 이런 것이 끼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상위에 노출되면 이건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만두는 만두집에 하게 두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생수도 많이 팔리면 아마존 생수 뭐 이런 것을 자꾸 제가 빗대는데 한국 상황에 이런 것들을 팔게 되면 이것들이 우대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 2017년에 이미 구글 쇼핑이 유럽연합에서 이와 관련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자기의 쇼핑에 있어서 자사 물건이라는 걸 우대한다든지 또는 구글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 티켓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비행기 티켓을 좀 더 상위에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철퇴를 맞고 있다는 부분들. 또 두 번째는 가장 크게는 많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WS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한국 분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한국의 유사 기업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해서 아마존이 일반 중간상들에게 창고하고 로지스틱스하고 배송 서비스를 대행해 줍니다. 근데 그런 거죠. 우리에게 물건 팔고 싶으면 너네 우리 창고하고 배송 서비스 이용해. 그러면 우리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어. 입점 조건이 우리 그 택배사랑 우리 창고 쓰는 거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횡포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의 새벽 배송을 쓰지 않으면은 우리의 물건에 못 들어와.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사실은 한국에서도 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데요. 이것이 아마존에서 어느 정도 했던 부분, 이거 앞으로 금지하겠다.
또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로 하는 것은 우리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스토어에 들어와서 애플을 통해서만 결제하세요라고 지금 강력하게 해서 지금 포트나이트라는 업체와 지금 애플이 대단히 법률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인앱 결제라고 하죠. 인앱 결제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애플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단히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아마존도 대단히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 월요일부터 예를 들면은 독일에서는 법원에서 이제 심의가 시작됐는데 구글의 광고 시스템 자체도 이것도 자사 서비스인데 이 비딩하는 문제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광고 비즈니스를 건들기도 하고 이러한 자사 서비스를 건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 법안의 특징은 이용자들이 내가 예를 들자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우버로 이동하고 싶다. 네. 그럼 내 데이터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이용하다가 다른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면 카카오 택시에서 사용했던 나의 점수를 다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이용자보다 더 중요한 건 드라이버들이죠. 네. 내가 내가 우버 드라이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5.0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리프트 가면은 0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도 이동하게 해줘라. 네. 그러니까 즉 플랫폼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라. 우리가 통신사에서 번호 바꾼다고 해서 통신사 바꾼다고 해서 번호 못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번호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용자들의 사진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이만큼 좋아요 쌓아가지고 이만큼 내가 도달 범위가 높은 사람인데 옮기면 이 데이터도 이 사람에게 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부터 새 출발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출발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 또한 네.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규제기관 예산 좀 풍부하게 하자. 규제기관이 지금 미국의 DOJ, 지금 미국의 법무부라든지 어떤 FTC라고 해서 연방거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두 규제기관의 인력이 너무 없다 보니 전문가를 못 뽑는다. 자꾸 빅테크 기업들은 로비스트들도 확장되고 있지만 네. 기술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A 기술이 2년 지나면 쓸모없는 기술이 되고 또는 B 관련된 지식 도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년 지나서는 이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네.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충원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좀 과감하게 확대하자. 이것이 이번 5개 법안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네, 이것이 내용인데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또한 특징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 간에 이견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도 사실은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내가 정말 가차없이 빅테크 기업들 나쁘게 표현하면 까불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행동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미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청문회들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화당 의원들도 불만인 거고 민주당 의원들도 불만이었던 거고 거의 이 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불만의 화를 키우기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공동 발의했는데 뭐 공동 발의 있는 거 아닐 큰 의미 안 둘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의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필리버스터들이 몇 개 있었는데 미국은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시도 때도 없이 필리버스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양 당에 대해서는 서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당이 법안을 만들면 그 법안의 내용을 떠나서 필리버스터 신청하고부터 그렇죠. 이러한 정당 문화에서 공동 발의라는 것은 정말 유례없는 일인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5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글자 그대로 통과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큰 경제적인 어떤 손실들이 나오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도 가만히 안 두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로비스트를 많이 운영하고 네. 있는 데들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입니다. 이들이 전방위적인 로비스트들을 활용하게 돼서 어느 정도 법안의 수정들은 존재하겠지만 그렇게 결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5개 법안이 다 무마되는 이런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빅테크들한테는 이게 사활이 걸린 이해관계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총력으로 반격에 나설 텐데 기업들도 여기에 나름대로 방어 논리가 있지 않을까요? 방어 논리는 다 있죠. 어느 정도 이렇게 아마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료 배송하고 무료 배송 혜택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격이 올랐습니까? 네. 점점 경쟁을 마켓플레이스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물값이 다운되고 만두값도 다운되고 다 빵값도 식빵값도 다운되고 다 가격이 저렴해지면 이게 소비자에게 좋은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규제 논리는 독점이 생겨서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자만 이득을 보고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거였다면 네. 봐라 지금 경쟁하면서 구글의 수많은 서비스들 여러분들 유튜브 광고 좀 보긴 하지만 무료로 보지 않겠냐. 얼마나 즐겁냐. 그리고 거기 크리에이터들도 돈 벌고 있지 않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결되는데 우리가 언제 과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아무리 사진 올려도 저희가 돈 달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것이 소비자에 유익하다. 이런 강력한 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우리의 횡포가 당신들을 행복하게 했다. 이런 네. 방식의 논리 구조는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하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5개의 골간을 가진 이 법안이 100% 사문화되진 않을 거다. 하지만 여기에서 약간의 어떤 그 협상의 가능성 내지는 그렇죠. 수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5개 법안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발의라는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고 제가 요즘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분이 리나 칸이라는 굉장히 젊은 뭐 유색인종이라서 뭐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장으로 내정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장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 분이죠. 네, 33살입니다. 네. 이분이 별명이 아마존 킬러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2017년에 논문을 씁니다. 그 당시 예일대 법대 박사과정이 있었는데요. 뭐 박사 졸업하기 한 학기를 앞두고 이 아마존 안티트러스트 패러독스라고 해서 아마존 독점의 역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전통 경제학은 가격에 집중을 했어요. 소비자 가격만 안 오르면 소비자 가격을 올리니까 문제인 거다. AT&T가 과거에 통신 시장을 다 점유한 일이다 보니 전화료가 오르더라. 또는 오일 석유 기업들이 전 세계 미국 시장의 90%를 먹으니까 네. 기름값이 오르더라. 이것이 독점의 폐해다. 이거는 보수적 경제학자든 진보적 경제학자든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이런 독점의 폐해는 소비자 물가를 오르게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경제 논리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식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보니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심지어 내려요. 그게 아마존 효과라고 부르는 네,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지금 대단히 걱정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아마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규제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데 이 리나 칸이 다른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네. 다른 논리를 제시하면서 이 시장의 구조가 이들이 지배력을 갖다 보면 예를 들자면 지금은 무료지만 지금은 무료 배송해서 소비자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실 뒤에서 중간에 있는 이 미들맨들 우리 여기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고혈을 짜내고 있는 거다. 이들이 고혈을 짜내다 보면 나중에 새로운 제품을 여기다 올리거나 새로운 어떤 혁신을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경제를 저하시킨다. 경쟁의 어떤 활력들을 이런 부분에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기하게 되고요. 네. 당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연방거래위원장이 리나 칸의 논문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부터 리나 칸을 가지고 10여 차례 전국 순회를 하면서 강연을 엽니다. 그러니까 연방거래위원회가 개최하는 그러니까 리나 칸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공화당도 좋아하는 패인 겁니다. 공화당과도 열심히 일했었고 네. 지금 민주당에 봐서도 이 사람의 논리는 지금 유일하게 아마존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마존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리나 칸을 고용했다는 것. 아마존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리나 칸의 논리만 깨줄 수 있으면 아마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내놓고라도 학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논리의 싸움이거든요. 정치도 네. 논리의 싸움이고 경제도 논리의 싸움인데 규제라는 것은 전통 경제학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아마존에 대한 규제 논리를 리나 칸이 찾아낸 거죠. 그러네요. 이게 소비자 후생이 올라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중간에 끼어있는 보이지 않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짜내다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들도 손해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영원히 갈 수 없잖아요. 네. 마치 우리가 OTT 처음에 무료 사용하게 해주고 조금 있다 과금하고 네. 점점 올려받고 여기에 본인들이 사용한 콘텐츠가 막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못 나가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인 것 같은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이런 식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네. 우선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2020년에 2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마켓 액트라는 것든지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고 하는데 쉽게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도 이번에도 관련돼 있지만 컨텐츠 모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증오의 컨텐츠 또는 가짜 뉴스. 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를 갖다가 옹호하거나 유대인을 갖다가 비판하거나 네. 이런 컨텐츠들이 사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많이 유통됐고 미국 같은 경우 이것이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성이 없느냐 있다. 이 부분을 규정한 법안이 통과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들을 강조받아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사실은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는 왕따 이런 현상들이 특정하게 그런 계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는 이제 왕따를 시키려면은 쟤만 빼놓고 반 친구들끼리 하나의 그 계정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제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여기다 다 올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네.
횡행하고 한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이 있다. 이런 건 막아야 된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서의 논쟁들은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어떠한 사회적 책임성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유럽에서도 제기됐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에 G7 회담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처럼 그전에 있었던 G7 재무장관 회의였죠. 네.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회 피처에다가 본사를 두고 비즈니스는 다른 데서 해서 돈을 벌지만 세금은 적당히 걷어갈 나라가 없는 아주 이상한 구조가 네, 그러면서도 많았잖아요. 미국은 어느 정도 걷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가장 소극적이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럽에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뭐 스포티파이라고 해서 하나 정도가 스웨덴 기업이 있는데요. 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IT 서비스 기업이 없어요. 그건 거꾸로 뭐냐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사실은 애플이 유럽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수금을 다 해서 미국으로 다 수금해가지고 가져가는군요. 자국에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대단히 정치적 갈등들을 많이 만들어다 보니 규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마존 전담반까지 행정부에 뒀습니다. 전담반이요? 네, 그래서 아마존 전담반. 네, 아마존 부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중간 물건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어떤 시장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감시하는 기구를 상시화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대단히 하나하나 유럽 곳곳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원에서의 어떤 지금 소송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유럽에서는 되게 정말 물꼬가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글로벌 그 법인세 규제 관련해서 앞으로는 비즈니스에서 얼마 정도 매출을 기준선 이상으로 내는 나라에는 법인세 내야 한다. 이런 규제도 정해 나가겠다. 이게 글로벌 사회의 흐름이기는 한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은 좀 다른 방식이죠. 중국은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중국도 두려웠던 겁니다. 특히 이제 알리바바인데요. 우선은 알리바바에게 미디어 사업에 철수하라는 공고안을 냈습니다. 뭐죠? 사우스 모닝 포스트인가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맞습니다. 이 언론사 사실 알리바바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를 갖다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것, 베조스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방송사, 영화사들도 알리바바가 대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우리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커머스 기업이죠. 네.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디어 파워도 가져가고 있고 언론 파워도 갖고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너무 힘이 세졌다. 견제하는군요. 네, 그래서 우선 미디어 사업과 전통적인 테크 사업을 분리해라라는 공고안을 명확히 내렸고요. 올해 4월에 28억 정도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라는 건데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는 알리바바의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이나 거기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 JD.com, 진동닷컴에 가서 파는 것을 알리바바가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종종 벌어지는 일이네요. 사실은 이것이 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관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 시장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가지고 가금해서 2020년 알리바바 총 매출의 4%를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총 매출의 4%요? 네. 원래 10% 예상했는데 4%면 작지 않은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가 대단히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중국 또한 빅테크 기업의 성장을 매우 뒤에서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그들의 커진 힘에 놀라서 중국 정부도 규제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웃자라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중국이 이런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게요. 홍콩에 있는 빈과일보 여기도 지금 사직서 다 받고 이제 타이완의 온라인판만 남겨둔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각국의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빅테크가 지나치게 더 이상 나가는 건 원치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있고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는 포털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한국에서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의 뉴스 서비스에 관련돼서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장이 강해지면 네이버도 언젠간 뉴스 서비스 그만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미 매출의 47% 정도를 쇼핑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뉴스라는 게 이게 호객의 효과인 거지 그거 자체로서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니죠. 과거에는 뉴스에서 호객이 돼서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네이버 네. 메일이라는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네이버 뉴스 때문이 아니라 네이버 쇼핑 때문에 네이버를 많이 갑니다.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굳이 이러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시달리면서 국정감사에 끌려가고 여야에서 가끔은 맞는 논리도 있지만 가끔은 맞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우기고 뭐 이러고 떼쓰고 막 이러면 네. 힘들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포털 입장에서도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그만두는 것이 사실 경제적 입장에서도 이제는 손해보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 부분에서 뉴스 부분에 대한 논란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커머스 부분입니다. 커머스 네. 부분이 지금 리테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커머스가 대단히 커지고 있으면서 소비자들에게 대한 불이익이 커지다기보다는 이 중간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배달 네.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 감시기구가 한국에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 감시기구의 어떤 등장이라든지 인력의 등장도 한국 사회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빅테크에 항상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쪽에서 많이 좀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신 경제 트렌드 하나만 딱 집어서 제대로 파보는 핫픽 플러스. 오늘도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